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7만 호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는 정부가 위험 수준으로 제시한 6만 2,000호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하죠. 문제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건데요. 미분양 주택은 매달 10,000가구씩 늘고 있고 시장에서 악성 물량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선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미분양 주택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매입해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안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수요 예측 실패를 정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살펴봐야 할 부분일 텐데요. 실제로 최근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로 매입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근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사건 역시 임대인이 분양 건설업자들과 공모해 수요 예측에 실패한 미분양 빌라를 세입자에게 떠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주거 정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부와 여당이 난방비 지원 범위를 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더해서 서민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와 반영된 논의를 이제 당정 간에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애초에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좀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칙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까지 지금 뭐 발표를 한 겁니까? 일단 구체적인 방안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 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는 당정 간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당정 협의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조호영 원내대표가 밝힌 바를 보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장 오늘 진행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 예.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160만인데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얘기했다. 여기에 따른 좀 뒷말도 있는 상황이고 차상위 계층에 지금 중산층까지 지금 수혜층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이것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는 데에는 아무래도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제 추경 편성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횡재세 입법 문제도 거론하고 있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이 난방비, 전기료 폭탄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정유사가 거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의 이런 대책이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거듭 촉구를 한 겁니다. 네. 실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 정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 있는 법이라도 잘 적용을 해봐라 라는 게 이 나의 주장이다라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은 그때는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또 부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죠. 정부도 뭐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것 같고 좀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일단 횡재세라는 별도의 이제 법을 입법을 해서 이 세목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이 주장한 석유사업법 제18조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대인 걸로 이 추측이 되는데 예.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어떤 방식으로 했다라고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 문제 이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통비 인상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는데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에 앞서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 동조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에 이어서 4월 말을 목표로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 한 300원에서 400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폭 시기는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의 지적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재정부가 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야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에서도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값 운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다라고 재차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여전히 이제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제도 자체가 교통복지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이 지자체 사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리라면 서울시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 지자체, 지하철에 있는 곳들도 다 무임승차 문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기재부는 이걸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지자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지자체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공사가 이제 운영하는 지하철이 그래도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그리고 어떤 세수나 이런 것들도 안정적인 데가 또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서울시에서 이제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들도 연쇄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되는 논의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교통복지,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지 원칙을 정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다른 이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어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 등의 최근의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을 해서 올해 한미 간의 연합연습, 훈련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가겠다라는 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이 두 장관은 밝혔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한 동맹 능력과 정보 공유, 공동기획 실행, 동맹 협의 체계 점검 등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스틴 장관은 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는 비핵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미국의 방위 국양은 철통 같다. 확장 억제 공약은 확고하고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이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또 확고한 의지를 강조를 했는데 F-22, F-35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를 했고 네. 앞으로 더 많이 전개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 방위 공약은 견고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라고 재차 또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 공동 기획과 뭐 공동 연습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요 이렇게 부정하고 백악관에서 부정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 합의한 내용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겁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에서 한 주장과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실이 해명한 것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는데 네. 대통령실 해명을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합의와 논의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F-22라든지 F-35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의 경우에는 이 핵 전력으로 분류가 되는 어떤 그런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 자산들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동기획이나 실행 등을 논의를 하겠다고 합의를 한 거예요. 다만 이 범주에 소위 말하는 핵탄두, 핵미사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느냐, 전술핵 재배치가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한다라고 재차 이제 오스틴 장관이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 공동 기획, 연습 이거는 핵을 공유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핵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실행, 동맹 협의체, 뭐 지속 강화,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핵을 공유한다는 개념보다는 핵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미군 전력과 관련해서 우리와 사전에 협의하고 기획하고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개념의 뉘앙스는 약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실질적인 핵 공유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후에 해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해명을 하면서 한 얘기가 이것은 핵의 투발 수단,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이른바 전략 자산들의 전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기획, 공동연습 한다는 거다라고 그때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해명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국방장관들의 협의하고 일치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실질적인 어떤 핵 공유에 이르는 방안이라고 주장한 것을 이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과는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월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뉴욕 워싱턴을 방문을 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방안,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진 장관의 이 방미는 이르면 상반기로 예상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준비를 위한 성격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이제 양국이 내놓을 동맹 발전 성과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의 공조 방안 등도 비중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 말에 이제 독자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전략적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즉 동맹의 활동 반경을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도 기초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공교로운 것은 박진 장관의 방미 직후인 5일부터 6일까지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중국 견제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 또는 동참 등을 요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두 장관들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 중에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건데 네. 일단 검찰은 이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1월하고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총 500만 달러를 전달한 이 정황을 잡고 그 배경을 추궁을 해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은 한동안 이것은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이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를 하자 추가 송금 내역과 이유를 밝혔다. 지금 보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네. 검찰이 뭔가를 제시를 했더니 500만 달러만 전달한 게 아니고 2019년 4월 달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건데요. 예. 그리고 애초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이었고 11월에 추가로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은 2018년에 추진된 사업인데 북한 측에서 이 쌍방울 이 회사에 아직 경기도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대신 좀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필이면 쌍방울에다가 사업비 대납을 요구를 했고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이거에 응한 거다라는 설명인 것이고 그리고 이와 연관돼서 2019년 5월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도 북한 측이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가 방북을 하면 카 퍼레이드를 하고 헬기를 띄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서 예. 김성태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준 것이다. 이게 오늘 언론 보도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지자체장이 방북한다고 카퍼레이드하고 뭐 이랬던 걸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연설하는 것도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했는데 네. 경기도지사가 그때 상황도 별로 분위기도 좋지 않았을 텐데 네. 이렇게 뭐 경제 시찰단 정도로 이끌고 이제 방북을 했는데 벤츠에 태워서 카퍼레이드를 한다. 사실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예. 북한 인사가 정말로 그런 요구를 했다면 돈을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뭐 명분 핑계 뭐 이런 것에 그치는 얘기 아니었을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800만 달러를 뭐 전달을 하긴 했으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도 싶은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 근데 지금까지 한 걸 볼 때 별로 잘 팔릴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 이것의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다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글쎄 뭐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019년이면 하노이회담 결렬되고 뭐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뭐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간 건데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방북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었을까? 뭐 이재명 대표는 새로 소설을 쓰는 거 아니냐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던데 하여튼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앞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또 입장을 냈어요.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매일 법무부에 출근을 하는데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예. 그 한동훈 장관은 대부분 뭔가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사에 쭉 나오는데 네. 답을 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것이죠. 일단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졌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수사를 못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진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검찰의 조사하는 신작 소설 같다 이렇게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다라고 응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뭐 조사를 빨리 해야 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결론은 내지 않고 그리고 뭐 관련 수사팀의 검사들이 정기 인사에 포함되고 또 그것도 논란이고 여러모로 논란만 계속 있어가지고 네. 이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 관련돼서는 혼란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가면서 민주당의 대응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장외투쟁 예고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국민보고대회를 이 4일 날 서울시청역 7번 출구 인근 숭례문 방향 도로에서 열겠다라는 건데요. 오후 3시 사전 행사에 이어서 오후 3시 반 공식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이 다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는 이 국민보고대회에 지역별로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인력을 당이 동원하기로 했고 또 당직자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보좌진들의 참석도 요구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볼멘 소리 이런 것들이 나온다. 언론 보도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외투쟁으로 너무 쏠리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제기가 되는 그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국회 밖에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장외투쟁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한 게 아니라 검찰을 앞세운 정권의 어떤 민주주의 파괴라든지 뭐 장기 집권 음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러한 이제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한 장외투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외투쟁의 의미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뀌고 희화화될 수 있다. 이러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을 다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시 한번 당의 진로를 재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죠. 유승민 전 의원 끝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몇 개 문장의 글을 올렸는데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국은 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평론가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눈이 가지 않습니까?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그러면 새로운 뭔가의 조직을 꾸리는 것인가? 신당? 신당 창당인가? 뭐 이런 연속된 어떤 생각들이 드는데 뭐 정말로 그런 계획을 갖고 쓴 것인지 뭐 그냥 쓴 것인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왠지 와진상담의 느낌이 나는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당권 주자들 유 전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일단 김기현 의원은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존중한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아쉬운 마음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전당대회 초기부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누가 대표가 되든 우리 당의 컨벤션 효과를 얻는 게 당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게 돼서 유감이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건데요. 예. 지금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한 거에 더해가지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가 컷오프 인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이게 서로 엮여서 이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지금 또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이것도 이제 볼만한 어떤 대목인데 일단 4명을 컷오프를 4명만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양강인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에 더해가지고 아마도 황교안 전 대표에 더해서 윤상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 뭐 진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리고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간 신경전 계속 더 거세지는 분위기인데 뭐 김기현 의원이 김연경 선수하고 가수 남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신경전의 주제가 이제 뭐 구멍난 양말에서 김연경, 남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김기현 의원이 배구 선수 김연경 씨하고 가수 남진 씨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게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진 씨가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지인들하고 만난 자리에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2, 3분가량 만나서 인사말을 나누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네. 김기현 의원이 들고 있는 꽃도 그쪽에서 가지고 온 거고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다.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진 때문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당혹스럽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연경 선수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마도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를 하는데 중간에서 아마 이 김기현 의원한테는 같이 사진을 찍자고 그러고 김연경, 남진이 두 사람한테는 이제 뭐 같이 사진 찍는 거 괜찮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옛날식 정치에서 옛날식 선거운동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이 현대 정치에서는 먹히지 않는 일인데 뭐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모로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다음 달 5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지난 100일 동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이러면서 대통령에게 재차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유가족 이종철입니다. 참사 일어난 지 이제 100일이 다 돼 가는데요. 대표님을 포함해 유족들은 지금 어떤 신경이신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도 항시 얘기하지만 10월 29일 날 이태원에 정부도 없었죠. 근데 지금 현재 100일이 가까워진 지금 시점에서도 네. 저희도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불구하고 왜 저희들을 이렇게 방치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대하는지. 지난번에 국정조사 했잖아요. 그럴 때 유족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후에 후속 조치를 유족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뭔가 별도의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특수본에서 수사를 종결했지만 그 이후에 전혀 저희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이라든가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결론 났다라는 그런 브리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이상민 장관이 구정 전에 도둑조문을 왔다가 가셨죠. 그것서부터 국정조사 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 녹사평 분향소에 오셔가지고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도 준비해 있고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을 꾸려서 지금 유가족과 소통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만나려고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저희가 만나주지 않아서 못 만났다. 개인적으로 카페에서 조용한 데서 일일이 유가족 개개인들한테 일부 유가족 개개인한테 전화해서 카페에서 만나자,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 그런 거는 당연히 저희 유가족들이 1대1로 왜 만납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 저희는 전체 유가족 전체 같이 만납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분명히 행안부에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녹음도 돼 있고. 지금 정부와 유가족 협의회의 공식적인 만남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방치됐다 이런 심정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앞쪽에서 1인 시위를 하시려고 했다가 경호 인력에 제지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 호되게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2월 4일 100일 추모제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그 100일 추모제 주간인데 그래서 저희가 159배를 하고 절을 하고 녹사평 분향소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전쟁기념원 앞으로 갔는데요.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인도에서 저와 지안이 엄마만 지나가면요. 그렇게 난리들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유가족들 거기 10대면 20명, 20명, 30명이 간 것도 아니고 고작 5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경찰 병력이 한 50명이 모여가지고요. 저희들을 막고 그리고 저희가 심하게 항의를 했던 이유는 강하게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저희가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을 이제는 이제 사람 취급까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실 앞쪽이 아니라 그 길 건너편 쪽에서 1인 시위를 하시긴 하신 거죠? 예, 거기서 그 앞에서 했죠. 전쟁기념관 바로 앞에서. 네. 지금 혹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셨는데 대통령실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오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없고 한 2달 전에 대통령실에서 접수했다는 그런 문자만 받았고 예.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 들은 건 없습니다. 지금 접수했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족들이 6가지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셨잖아요. 행안부를 거쳐서. 네네. 그 6가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심 어린 사과를 저희가 요청했고요. 예. 저희가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 유가족들이 저희는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받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분은 몇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다고 하시는지 영정과 위패도 없는 곳에 가서 사과를 했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단체에 가셔서 사과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과입니까? 저희 유가족들, 저희 분향소에 오셔서 영정과 사진이 있는 분향소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저희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리게 죄송하다. 내가 잘못해서 이 아까운 청춘들을 보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째가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진상규명인데요. 그 책임규명인데 이것도 지금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를 했지만 결국은 그 특수본 수사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그냥 거의 마무리됐고요. 국정조사도 국민의힘이 여당이 참여는 했지만 역사 속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우리 여당도 참여했다라는 그런 이걸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만 끌면서 보냈으니까요. 세 번째가 제가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분명히 저희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국정조사에 반영도 안 됐고요.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전혀 저희는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소통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 추모를 위한 조치, 임시 추모관이든 소통관이든 지금까지 제기받은 게 없습니다. 먼저 그 3가지 안을 받았지만 저희가 분명히 국정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 건물에 저희가 한 달에 7천만 원짜리인데요. 거기 저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추모관을 운영을 했다고 치면은 아마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근데 이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이체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이제 이것까지 6가지를 좀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월호 예를 들면은 세월호가 거기서 재난안전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를 해서 조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여야 정쟁을 하다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제안드린 거는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해야 하며 조사 기구의 전문위원 추천은 유가족과 국회가 같이 전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독립된 진상조사기구는 행정 권한을 가진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원합니다.
국정조사 시에 예. 기관들로부터 자료 요청을 야당 의원들이 부탁을 드렸는데 네. 예, 중요한 많은 자료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CCTV 그게 중요한 단서인데 예. 특수본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그런 것 또한 제출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국정조사의 한계 또 특수본 수사에 대한 한계를 좀 절감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객관적인 또 정치권의 뭐 그 어느 쪽 유불리를 떠나서 독립적인 네네.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예. 정부하고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쪽하고는 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문제에 관해서 서로 소통을 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전혀 없고요. 예. 지금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저희가 그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주 초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가 저희가 이제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예. 왜 안 만나주느냐. 근데 결국 오늘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 국회에서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내일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까? 네네. 아마 의견 전달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은 이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를 하려면은 네.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특별법 제정을 야당 의원들과 좀 협조를 잘 해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예. 그리고 2월 5일 날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그 추모제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태원에서 잘못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예. 제가 듣기로는 여당 쪽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추모제에 함께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 마음을 보태고자 하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그게 정확하게 참석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느 선까지 참석을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내일 저희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 만나서 네네.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유족 입장에서 사실 뭐 오늘 1인 시위 했다는 얘기 들으면서도 저도 이제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요. 너무 많이 통곡하시고 눈물 흘렸다는 얘기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네네. 예, 마지막으로 정부 그리고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정부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국민들께서 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한지 그걸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 특수본 수사까지 하고 국정조사까지 다 마쳤는데 왜 너희가 떼쓰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식으로들 아마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왜 많은 인파가 운집할지 알면서도 인파 관리를 안 했는지 왜 보호자가 바로 앞에 내 아이가 엄마가 옆에 서가지고 저 아이가 내 아이다. 맥이 있고 살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거기에 있었고 근데 친구들과 어머니를 그 아이로부터 분리시켰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바로 찾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날 10월 30일 날 오후 3시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그 어머님께서 저 아이는 내 딸이니까 내가 병원을 데려가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왜 병원을 못 데려가게 했는지. 네. 이건 그 이유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네네. 왜 112 신고가 빗발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구조 병력이 출동하지 않았는지. 왜 아이들이 벌금 벗겨진 상태에서 부모님들을 만났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꼭 국민들께 이런 사실들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들 그 언론에서 지금 많이들 아시긴 아시겠지만 정확한 사실들을 팩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고요. 청취자 김춘자님께서 벌써 100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마음이 어떨지 헤아릴 수 없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 사과 지금이라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기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기 이번 주 2월 4일 토요일 날 저희가 이태원에서 희생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100일 추모제를 합니다. 네네. 예, 토요일 날 광화문 북광장 오후 2시에 저희 아이들을 마지막으로는 100일을 추모제를 하고 있는데 하게 되는데 많이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빅데이터로 뽑은 이번 주 1위 주제는 환경 분야고요. 키워드는 대설주의보입니다.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의 나라인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역마다 날씨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8일 주말만 하더라도 추웠는데 그때 뭐 서울권에서는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눈이 보이진 않았고 11.2도 뭐 이 정도였는데 일부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은 충남 서해안, 전북 군산 같은 경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고요. 또 울릉도 독도에 뭐 8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등 정말 전국 각각 곳곳에서 짧은 추위 또 갑자기 풀렸다가 눈이 오는 막 이런 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설주의보 관련 연관 키워드가 대만이 나왔는데 대만이 이번 지금 우리에게 있었던 이런 것들이 28일, 29일 이럴 때 어떻게 됐냐면 북극 한파가 대만에서 그 덮치는 바람에 무려 146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만네요. 네,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에 이틀 동안 무려 146명이 숨진 것인데요. 왜냐하면 원래 이 대만이 추워지더라도 따뜻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원래 그렇죠. 추위에 익숙하지가 않은 곳인데 이곳이 갑자기 엄청난 이제 추위를 이번에 맞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은 춘절 연휴 동안에 최저 기온이 영상 6도인데도 원래는 한겨울에 10도가 됐던 곳이니까 6도면 엄청 추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온특보가 발휘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인분들이 대부분 심정지로 이제 안타깝게 이제 숨지시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동아시아를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강추위가 뭐 중국 바레만 일대를 북극해처럼 만들어서 심지어 중국 모허시 일원에서 측정된 최저 기온이 영하 53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달걀을 깨면 급속 냉동기에 넣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덥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일본에서도 초강력 한파가 있어서 눈폭탄을 퍼붓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요. 뭐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면 사만사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매서운 한파가 오는 것이냐. 또 과거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상상을 할 때는 지구 따뜻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눈이 오냐라고 했을 때 SNS나 뭐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이제 따뜻해지는데 한쪽에서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북극 지역에 그 따뜻해지는 바람에 눈이 너무 많이 녹으니까 그럼 그게 결국에는 대기 중에 수증기로 올라가잖아요. 그 수증기가 올라간 게 시베리아 지역에 눈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로 치면은 유라시아 대륙이나 시베리아 쪽에 너무 눈이 많이 쌓이는 바람에 땅이 예전보다 이제 더 식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눈이 안 녹으니까 더 식는 바람에 그 지역이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그 돌풍이 우리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구가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또 이런 거 보면 또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요. 북극에서 조금 뭔가가 변화만 일어나도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이런 데까지 지금 한파가 몰려 내려오는. 그러니까요. 기후 변화라는 게 기상의 극단화가 제일 심각한 문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스프링 캠프인데요. 프로야구가 3년 만에 이제 해외에 스프링 캠프를 차리는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네. 예전에는 당연히 해외에서 전지훈련하는 게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만에 지금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됐고요. 뭐 예를 들면 SSG는 이제 미국 플로리다로 뭐 떠나기로 했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오키나와로 가는 이제 따뜻한 곳들로 이제 가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이제 내년 이제 올해 야구에 또 관심을 갖는 팀이 두산이에요. 왜냐하면 두산이 이번에 이승엽 감독이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두산은 호주 시드니로 또 출국을 해서 전지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런 스프링 캠프가 결국 1년 농사를 가장 준비할 때 체력을 쌓는 곳이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한 좀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스포츠 키워드 두 번째가 올스타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여자 배구 및 남자 배구가 올스타전을 했는데 두 시즌 만에 국내로 돌아온 김연경 선수가 14년 만에 올스타전 무대를 다시 밟았고요. 생애 첫 올스타전 MVP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것이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때 경기를 할 때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MZ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M세대,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 이 두 팀으로 나눠서 대결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김연경 선수가 밀레니얼 세대로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서 소감을 물어봤더니 너무 지친다. 그래서 저기 Z세대들은 지금도 계속 저렇게 사진 찍는데 나중에 이렇게 안 나눠서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연경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은퇴했잖아요. 네. 근데 자꾸 MVP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국가대표 또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바람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분야는 이제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정상화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의 정상화가 나온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1시간 단축 운영됐었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정상화된 것이고요. 고객들은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반겼지만 노조는 사용자 측이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되돌렸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상화한 키워드는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30일에 이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고요. 금융위 업무 보고가 같이 겸해졌는데 이때 이제 금융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라는 게 그게 뭐냐? 과거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가계부채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규제를 했다. 근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규제 완화 풀겠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화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로 들릴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LTV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한도를 뭐 풀고 적용한다고 할 때 요게 대해서 이제 SNS에서도 말씀하시는 것들 때문에 의견이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참 주택시장 문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참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 주제는 연애 분야인데요. 영화 관련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슬램덩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진짜요? 저는 저희 아들하고 한번 봤는데 이제 N차 관람을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 같은 이제 3040 남성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아주 울렸던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죠. 뭐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인지 참 놀라운 게 이게 주말 박스 오피스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까지 꾸준히 뭐 역주행처럼 사랑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요즘에 나오고 있는 교섭이나 아니면은 뭐 아바타 2 이런 것들을 꺾고 1위로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관객 수가 192만 넘었고요. 거의 200만 정도를 돌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0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여러 번 보는 이제 N차 관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SNS상에서는 또 이 슬램덩크에 대한 추억이 좀 나오면서 또 온라인상에서 그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 만화책 있잖아요. 이 만화책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매진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어떤 기억들을 계속 좀 상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화제가 되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뭔가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시 찾아보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예전에 그 어떤 멈추지 않는 도전, 열정 이런 걸 좀 끌어올리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영화 관련 키워드가 아바타 2가 나왔는데 네. 왜냐하면 아바타 2가 글로벌 누적 흥행 수익이 어쨌든 2조 4천억, 2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최초로 20억 달러 넘긴 영화고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역대 흥행 영화 순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역대 흥행 영화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네. 이번 아바타 2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한 게 3편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1위가 2008년에 있었던 아바타, 네. 2위가 타이타닉. 예. 그리고 이번에 이 아바타 2가 지금처럼 2조 4천억을 넘기면서 흥행 5위로 올라왔고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 분야고요. 음악 영역인데요. 예. 유튜브 뮤직이 멜론, 지니, 플로우를 깨트려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1위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국 만 10세에서 69세 음악 콘텐츠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멜론이 일단은 점유율 32.8% 1위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 무료로 되는 게 28.7%, 유료로 사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이 9.8%. 네.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37%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료 무료는 똑같이 유튜브 플랫폼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멜론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분석의 좀 대부분의 내용이고요. 네. 왜 그럼 멜론을 넘어설 수 있는가라고 네. 얘기할 때 네. 음악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나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네.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을 듣는다. 그래서 뭐 멜론도 좀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내 플랫폼들 분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영상과 함께 나오면 통신 데이터는 어떡하나 저 걱정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료로 보게 되면 화면 안 보고도 음악만 별도로 들을 수 있는 앱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네. 되니까 광고 안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제가 다시 9세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이슈의 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그리고 호남 동부 내륙과 경남 북서 내륙은 내일 새벽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또 날린 눈이 얼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강원 남부 산지, 경북 북동 산지, 경남권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내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세종, 대구 0도, 광주 2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평년보다 높겠지만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모레와 글피 사이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제주 12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6도, 습도 85%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내일이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2주기를 맞게 됩니다. 벌써 2년이나 흘렀나 놀라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직도 민주화의 열망이 식지 않은 미얀마 국민들은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그 2년이 20년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신군부에 맞서다 사망한 시민들이 무려 2,700여 명일 정도로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신군부의 통치 기반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청기용 부산대 특임 교수가 미얀마 현지에 거주하며 거의 1년 동안 쿠데타 실태를 연구한 결과를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청 교수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신군부의 무력 장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다소 암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본 첫 번째 이유는 지역개발의 불균형이었습니다. 미얀마 인구는 5,400만 명이지만 우리나라의 6.5배에 달하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도시는 전체 면적의 35%, 인구는 900만 명 정도로 전체의 18%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신군부는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도시 빈곤층 지역을 모조리 철거하고 그 안에 사는 이들을 외지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시민군과 소수민족 저항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산악지역이나 저개발 지역이어서 정치와 경제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민통합정부와 소수종족단체와의 통합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세력은 쿠데타 직후 소수민족단체들과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했지만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수민족단체들과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섣부르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희생자만 늘어나는 미숙함을 노출해 시민들의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색 파탄으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불교 국가로 안전한 국가였던 미얀마는 2년 만에 강력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 도생할 뿐이라는 말이 시민의 입에서 나올까요?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과거 우리도 민주화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그 기간이 지난했던 것처럼 미얀마도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민주화를 꼭 이루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의 관심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years can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Yes, and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Yes, and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Yes, and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Yes, and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미얀마 이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내일로 2주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요. 이현숙님께서 미얀마 벌써 2년이 흘렀다니요. 더 많은 희생이 없길 바랍니다.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만 더 힘내어보라고 응원합니다.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라 생각하니 더 감사해지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이 공감이 동감을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미얀마 상황에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우리도 비슷한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동감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동감하면 우리가 그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얼마 전에도 미얀마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게 들어와 있는데요. 유학생들이 현재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거 좀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시간이 갈수록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관심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좀 어느 정도 겪을지는 모르겠으나 상당 기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응원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는 공감하고 또 동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분들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이 지난번에 이제 단기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PCR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1월 8일부터 입국자 격리 조치를 폐지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PCR 음성 검사서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고요. 도착해서 공항에서 받던 PCR 검사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조치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오는 승객만은 여기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중국에서
한국에서 오는 항공기 탑승객 전원에 대해서 네. 입국 후에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이면 격리를 실시하겠다. 우리 정부에 통보를 했는데요. 그럼 우선 격리 장소는 재택 혹은 시설, 병원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나 또 그로 인한 비용은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격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대사관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주일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한 60편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장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예. 난징, 광저우, 항저우로 들어가는 한국발 승객들이 아마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다른 그 국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다 폐지가 된 거니까 딱 한국만 겨냥해서 취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고 제가 말씀을 네네. 드렸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추가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중국 국내에서도 지금 PCR 검사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PCR 검사를 한다? 뭔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래 중국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단기 입국자도 우리가 비자 발급 중단하겠다고 한국과 함께 일본을 이제 꼭 집어서 그런 조치를 내놨었는데 일본은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풀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국이 불합리한 양태를 조속히 취소하기를 희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양국의 인원의 왕래를 편리하게 만드는 상응 조치를 취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취했던 비자 발급 제한을 29일 해제했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20일 중국 국민의 방일 비자 발급 업무를 정상화했다.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네. 코로나19의 그 방역의 정치화에 일관되게 반대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없애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우리도 사실 일본과 같은 시기에 이제 그 제한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지금 우리가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한 네. 중국의 조치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를 빼놓고 해외 단체 관광을 재개하면서 한국만 손해다 이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그 중국 내부에서는요. 이게 이제 중국 내에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틱톡에서 보면 중국의 누리꾼들이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숫자가 3만 명이 넘지 않냐. 네. 그러면서 중국인의 한국행을 막고 그걸 과학 방역이라고 부르다니 가소롭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양국 간의 감정을 더 험하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좀 되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금 이런 조치들을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비자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사실을 통보받은 것 외에는 우리 정부에서 설명해 줄 게 없다는 답변을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양국 간의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전염병과 관련돼서 벌어지는 조치에 대해서 팩트에 기반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양국 간에 소통하는 문제는 그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양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또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에 이제 의문을 또 제기하게 되는데 항공업 관계자 설명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 현재 이제 이런 조치들이 한중 그 항공 노선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객들의 비율을 봤을 때는 한국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양국 간의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현재는 우리 국민들이 또 입는 피해들이 발생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글쎄 다른 나라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지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이제 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고 네. 중국은 또 우리만 콕 집어가지고 지금 이런 조치를 내놓는다.
이게 국민들 간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게 가지 아닐까 않았으면 싶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또 다른 신호가 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요. 기업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올 5월이면 계절 독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네. 우선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완전히 지금 이제 쓰고 있는 마스크를 실내에도 벗을 수 있는 거 5월쯤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겨울철이 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겨울철이 지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의 활동이 둔해지다 보니까 5월쯤 되면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마지막 단계까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11일 날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5월 8일에 지금 2류로 분류되어 있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5류로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일부 구간 감염 취약시설이라든지 대중교통 수단을 제외하고는 지금 의무 착용을 중단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해제하는 시점을 5월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해제하려면 사실은 이제 팬데믹 국가 비상사태 혹은 또 이 팬데믹과 관련돼서 WHO에서 비상사태를 지금 선언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해제돼야 되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든지 아니면 격리하는 기간들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건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국제적인 흐름을 봤을 때 5월쯤 되면 이제 지금 독감처럼 이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처럼 코로나에 걸면 완전히 격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들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 계신 분들하고 연락을 할 일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의무가 해제가 돼도 코로나가 또 많이 창궐하고 특히 독감과 같이 섞이면서 실제로는 감기약이나 이런 게 품귀 현상을 빚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기석 단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꼭 5월이라고 말한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특히 고령층 치명률이 높아서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령층일수록 백신 꼭 접종하시라 이 얘기도 또 당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해결이 안 되면 감염이 취약한 계층은 계속 사망하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국내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한파 속에 주치자를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떠나가지고 이 주치자가 결국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 쓰러진 60대 남성을 경찰이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이 그 다음날 아침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경찰관들이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2달 전에 다가구 주택의 옥탑방에 60대 남성이 살고 있었는데 대문 안쪽의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날 좀 되게 추웠어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그날 영하 8도였고 한파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는데 새벽 1시쯤에 이 남성이 술에 취해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 남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 뒤에 경찰은 철수를 했습니다. 이유는 남성이 이 다가구가 살고 있는 옥탑방에 어디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대문까지 데려다 줬는데 너무 많이 취해서인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쓰러져 있다가 숨졌고 아침이 돼서야 이웃 주민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위험이 예상이 되는데도 현장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경찰에서는 이 해당 경찰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누리꾼들 의견이 좀 분분한 모양이에요. 네. 우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요. 반발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내부망의 의견들은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을 방 안까지 데려다 주고 눕혀주고 나와야 책임이 없는 거냐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 그건 조금 극단적인 비유인 것 같은데요. 네. 꼭 집안 방 안에다 누워달라는 게 아니고 집 안까지는 안내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집에 또 누군가가 맞이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경찰관이 할 만큼 했다라는 의견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반면에 만취한 사람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억울하겠지만 영하 8도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한 거 아니냐. 날이 추우니까 집 안까지 들여보는 수고를 좀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양쪽의 의견들이 이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경찰의 지침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2년 전에 경찰청에서 만든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순 주치자는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귀가를 권유하는 수준에 그치면 됩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이 만취한 사람의 경우에는 응급구호 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호흡이나 심장박동을 확인한 다음에 구급대에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주치자가 누워있을 때가 있잖아요. 의료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19에 연락을 하고 필요 없을 경우에도 귀가 조치 및 보호자 인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침 위반 논란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런데 이 두 경찰관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나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귀가를 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경찰관들이 어디까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얘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가면요 업무상 과실치사가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참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법의 영역으로만 얘기할 문제냐. 이렇게 접근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경찰의 민원 서비스라고 하는 게 꼭 어디 가가지고 누구를 잡거나 아니면 싸우면은 그 싸우지 못하도록 말리거나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아까 규정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찰이 조금만 더 수고스러웠으면은 충분히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질책을 경찰이 집안에 그럼 가서 누워줘야 됩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19로 이제 거리두기가 있을 때보다 최근에 주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경찰분들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거 그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술 취해서 이렇게 폭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사망한 경우도 있잖아요. 경찰도 힘들 거예요. 그건 뭐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힘들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렇게 날이 춥고 혹시 사고가 오래되는 경우에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 뭐 한때 귀화했다는 것 때문에 참 논란이 많이 있기도 했는데요. 안현수 선수가 지원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경기도 성남시청 빙상팀 여기서 이제 코치직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공모 결과가 나왔어요. 최종 합격자가 안현수 빅토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경력과 수상 실적, 리더십을 평가했지만 응모자 중에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해서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빙상팀의 코치 채용 공고가 12월 19일 날 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모에 빅토르 안현수 씨를 포함해서 지난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 대표팀 코치를 했었던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선태 전 감독을 포함해서 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했잖아요. 빅토르 안이. 그러니까 국내 복귀 소식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벌과 관련된 밥그릇 싸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빙상이 여기 지도자 채용을 놓고 안현수 씨를 포함해서 특정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빙상 지도자 단체에서 성명서를 냈었는데요. 안현수 씨와 그리고 중국 대표팀 감독을 지냈던 김선태 감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채용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좀 시끄러워지니까 성남시청에서는 우선
안현수 씨와 김선태 씨를 탈락을 시켰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뽑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이 계속 비어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안현 선수 그 러시아로 귀화할 때도 빙상계 파벌 문제가 그게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도 지금 참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이제 시집을 읽었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은 얼음판 위에 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좌우 균형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빙상계는 균형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뭐 입장문도 발표를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쇼트트랙 간판인 최민정 선수가 또 이제 SNS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되니까 또 이게 지도자 단체와 선수들의 입장이 다른 거냐. 그리고 이제 최민정 선수를 비롯해서 6명의 성남시청 소속 선수들이 빅토르 안을 밀어준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을 좀 살펴보면 최민정 선수를 비롯해서 이준석, 김건희, 김길리, 김다겸, 서범석 이렇게 성남시청 빙상팀 소속 선수 6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코치를 선발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입장문을 만들었어요. 사인도 다 있거든요. 그게 개인 SNS에 올려지면서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추측들이 떠돌았습니다. 혹시 빅토르 안과 김선태 감독이 탈락한 것에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최민정 선수가 SNS에 올렸던 게시물을 수정을 해서 입장문은 성남시의 입장문을 제출한 것이고 최근에 코치 선임을 둘러싸고 나오는 이야기들을 인해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뒷전에 있고 다른 이슈들이 주를 이뤄서 선수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실제로 지금 이 지지 성명을 낸 거는 빅토르 안이 아니라 김선태 전 감독의 탈락과 관련된 의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에서 코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흘렀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입김 때문에 아예 안현수 씨와 김선태 전 감독 후보에 들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얘기가 선수단에 전해지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번 코치 선발 과정이 외부 영향력에 의한 선발이 아닌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결국은 어쨌든 논란 속에서 코치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합격자 없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당분간 지도자 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성남시청 측에서는 코치진 선발과 관련돼서 추후에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제 공모 과정에서부터 시끄러웠는데 아예 선정을 안 해버리니까 또 시끄러워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최적의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걸 텐데 왜 그랬을까? 빙상연맹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2년 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있을 때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자격시비 논란 끝에 포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력은 정말 대단한데 왜 이 한국 빙상계는 똑같은 기시감 있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참.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든다고 했는데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법인명의 승용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고요? 네. 오늘 이런 내용의 이제 공청회를 열고 도입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 법인차를 사적으로 써서 세금 탈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법인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멀리서 봤을 때 색깔이 다르니까요. 명찰 단 것처럼 좀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띄면 이제 법인 승용차가 아주 비싼 외제차가 많다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으로 그렇게 법인에 있는 1인, 2인이 그렇게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는 번호판을 달아주게 되면 사적으로 쓰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요. 법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법인차의 경우에도 바뀐 등록판을 부착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전용 번호판의 적용 대상은 관용차, 공공기관이 구매하거나 네. 리산 승용차인데요. 민간 분야에서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산 승용차에도 전용 번호판이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렌터카로 왜 호 이렇게 대여 차량의 경우에는 문자로 네네.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 전용 번호판의 부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법인에서 쓰는 전기차 있죠. 예. 그것도 전용 번호판 대신에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인데요. 아마 이렇게 되면 한 15만 대가량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번호판 색상은 예전에 녹색 번호판 있었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좀 밝은 계열의 배경에다가 검은색 문자를 넣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법인 명의로 해서 법인 명의니까 최고급 승용차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외제차가 급증했다더라. 네, 이런 알고 얘기가 보니 있는데. 네, 비싼 거는 법인차 다더라. 뭐 이렇게. 근데 번호판 색깔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파란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거기다 하호 호 이것까지 들어가면 글쎄요 이거 혼란 생기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데요. 멀리서 봤을 때 거의 형광색에 가까운 연두색에서 잘 보이긴 잘 보이더라고요. 네, 잘 보긴 하는데 또 노란색하고 구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생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혼전 순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네요. 서울시 의회가 혼전 순결을 강제하고 성수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취지의 학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교육청에 요청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조례안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가 제안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우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병을 의비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척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원칙적 우위를 가진다. 성 정체성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해라.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다. 이런 대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혼전 순결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서울시 교육청이 전달받았고 일산 학교에서도 꽤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던데 좀 낯설고 당황스럽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럼 못 가르치는 거냐. 혼외 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단체와 교육청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 의회에서는 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글쎄요. 시의회잖아요.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서울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성계가 한성으로 천도한 걸 기준으로 보면 정도 600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한성백제의 도읍이 풍납토송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도 2000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울의 역사가 600년도, 2000년도 아닌 5000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흔적 역사, 오늘은 한강 유역에서 펼쳐진 5000년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의 역사하면 보통 500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600년이라고. 600년.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600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청와대 얘기할 때 고려시대 때 남경이 또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남경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풍납토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 역사를 두고 5000년이라고 하잖아요. 고고 미수사적 측면에서 볼 때 서울의 역사도 한 5000년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문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1975년에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10주년 기념으로 특별전을 열었는데요. 그때 특별전이 이름을
한국 미술 5,000년 전이라고 했거든요. 당시에 그 최순호 국립박물관장이 붙였는데 예. 왜 그러냐면 그 무렵에 그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기원전 3,000년 유물인 아주 대표적인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빗살무늬 토기는 박물관 가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원뿔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생활 도기로 활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곡식이나 이런 걸 저장하고 운반하는 그런 걸로 이제 생활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 암사동이나 미사리 등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를 자세히 보면 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을 좀 뾰족하게 만든 그 V자형이라고 하는데 뾰족미 토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토기 표면을 보면 3단에서 7단으로 해서 보면 상중하도로 해서 토기 표면을 화폭이라고 본다면 갖가지 무늬를 새겼죠. 그래서 아가리 쪽에 입 쪽에 보면 짧은 빗금 무늬 새기고 그 아래는 뭐 점을 이용한 마늘모 무늬, 그다음에 눌러서 찍기도 하고 몸통 부분에는 세모 마른 목골 선을 가득 채우고 그 밑으로는 문살 무늬, 생선 뼈 무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생선 뼈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무늬들을 차례로 배치하고 그래서 단순한 점, 선 이런 걸 이용해서 세모, 마른 몰, 문살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 추상적인 그런 무늬를 장식을 했죠.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게 그 빗살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라고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빗살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여러 형태의 무늬가 여러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제가 평상시에도 정말 궁금했던 점이었어요. 아니 그릇인데 어디 세울 수도 없게 밑을 뾰족하게 만들면 이게 그릇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우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이 보통 그 빗살무늬 토기의 원래 쓰임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저장용 뭐 이런 건데 실생활용이잖아요. 그렇으면 밑바닥을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기 쉽게 해야 되는데 왜 뾰족미스로 처리했을까? 그렇다면 뭔가 예술 점수는 뭔가 딱 날렵하게 있기 때문에 10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실용 점수는 빵점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은 형태로 만든 거예요? 최근에 어떤 원로학자분이 그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 논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 강화 이런 것이 한강 유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영향을 끼쳤나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 그릇 뾰족한 거하고 해수면 상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앞서 인용한 그 암사동 유적을 한번 살펴보면 한강변에 조성돼 있죠. 그래서 1967년부터 2018년 사이에 12차례나 이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대표 선수로 하는 신석기 시대 유구와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대를 보면 기원전 한 4,000년에서 기원전 2100년 사이로 추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발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유구의 현상이 일관되게 목격이 된 게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로 대표되는 신석기 문화층이 있고 그다음에 초기 삼국시대 문화층이 보여요. 그런데 중간에 청동기 시대 문화층이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암사동에 안 살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암사동의 터전을 잡고 살았던 그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어디론가 이주를 했다라는 의미죠. 거기 이제 시대 문화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삼국시대에 다시 들어와서 재입주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화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사람이 사는 흔적만 쏙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암사동 유적의 해발 고도가 한 17에서 18m 해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사동뿐만 아니라 한강 하류라든가 그리고 경기 지역의 신석기 시대 유적의 해발 고도를 보면 보통 15에서 20m 정도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 강화도라든가 경기도 연천이라든가 인천의 영종도 이런 신석기 유적들이 아주 그렇게 낮은 고도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해안가나 강변에 터를 잡고 살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암사동과 아주 가까운 경기 하남의 미사동, 미사리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1980년대부터 발굴 조사가 이어졌는데 여기서도 확인된 신석기 시대 유고는 그 암사동 유적과 쌍벽을 이룰 만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해발 역시 뭐 한 17, 18m 사이에서 확인된 주거지 이런 것이 한 466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645개의 그분의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미사리 역시도 빗살무늬 토기의 보고다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두 지역의 빗살무늬 토기 모양은 거의 비슷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보통 뭐 그랬을 것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암사동이나 미사리 모두 한강변에 아주 작은 모래 입자 그리고 조개가루, 운모 이런 것들이 섞인 굉장히 고운 점토를 빚어서 도기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형태의 빗살무늬를 새겨서 뛰어난 예술성을 가미했다. 그런 다음에 구원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늬를 새길 때는 뭐 손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뭔가 다양한 색임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미적 감각을 갖고 토기를 만들었는데 궁금증이 안 풀렸어요. 왜 뾰족하게 만든 겁니까? 이게 그 빗살무늬 토기만 보였던 궁금증이 보면 그렇게 궁금증이 나오잖아요. 왜 뾰족미술을 제작했을까? 근데 의외로 간단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 강변에 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래사장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애써 그렇게 잘 만든 뾰족 및 생활용기를 모래가 함유된 땅에 이렇게 쏙 꽂아서 넣어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릇을 땅에다 꽂아서 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힘들게 땅을 팔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뭐 밑을 평평하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뭐 모래사장에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신석기인들의 터전이었던 암사동이나 미사동, 미사리 등에는 이 뾰족 및 용기, 빗살무늬 토기가 많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궁금증 하나를 오늘 풀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는 아직 뭐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런 뾰족 및 그 빗살무늬 토기가 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암사동에서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사리에서는 되게 그 희한한 현상이 보이는데 아주 초기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흔적이 반짝하고 잠깐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쓴 토기를 보면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보다 뭔가 재료로 쓰인 흙의 입자가 좀 굵고 거칠어진 토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운 점토질의 빗살무늬 토기하고 뭔가 질적으로 다른 그런 토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제 토기 표면이 흙이 굵고 거칠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에 이렇게 빗살을 새기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빗살을 새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뚝뚝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보기가 흉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면이 굵고 거칠어지니까 토기의 표면에 빗살무늬 토기처럼 다양한 무늬를 정교하게 새기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런 조기에 청동기인들도 뭔가 표면에 그리고 싶은 욕망을 감추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빗살무늬 토기처럼 정교한 문양을 새기지는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의 무늬를 표현했는데요. 독의 잎부분에 이렇게 띠를 둘러서 쭉 둘러가지고 그 위에 손톱으로 뭐 툭툭 누른다든가 혹은 구멍을 이렇게 위에다가 열지어서 낸다든가 혹은 토기의 맨 위에 입술 부분에 뭔가 점토 티를 붙인다든가 뭔가 툭툭 두들겨줘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예 무늬는 없이 흑색으로 만든다든가 혹은 붉은색의 광물 안료를 써가지고 그것을 홍도나 뭐 채도 이렇게 흑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성을 발휘한 거죠. 예술 본능을 뭐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그것을 뭐 못 말리는 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도기의 형태도 달라졌다라는 거죠. 이게 신석기 시대 뾰족 및 빗살무늬 토기가 아니라 밑이 좀 둥그러지거나 더 둥그러진 형태거나 아예 이제 점점 평평한 모양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모래나 이런 데 꽂아서 썼다고 했잖아요. 못 꽂는 땅으로 이사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해수면의 상승과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미사리에서 반짝 보였다고 했잖아요. 초기 이 청동기 시대가. 그것이 기원전 1100년 이전으로 측정이 되는데 이 청동기 시대 서해안의 해수면 변동 자료를 보면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에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한강 유역으로 바닷물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갈 데가 뭐 뻔하잖아요. 자꾸 산 속으로 이렇게 산 위로 기어 올라가듯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니까 뭔가 한강 유역에서는 곱고 점성에 강한 점토를 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점차 어려워지고 그래서 산기슭을 점차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굵고 거친 황갈색의 점토를 도기의 재료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삶의 터전 또한 모래가 적거나 없는 구릉 쪽으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이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점점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밑이 평평한 도기로 이렇게 대체가 됐을 것이다. 왜냐? 굳은 땅에 뾰족 밑을 이렇게 박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땅 딱딱한데 구렁 있는 데가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평평하게 만드는 게 더 낫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 형태가 바뀌었다는 말씀인데요. 말씀 들어다 보니까 이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옮겨가는 시기에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네요. 한강 수위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보여지는 건데요. 그 미사리 아까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조금 잠깐 나오다 말았다고 했는데 초기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신석기 시대 산물인 빗살미 토기편도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과도기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한강 수위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10년, 20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뭐 변동이 되고 그럴 건 아니고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수위 변동에 따른 점차적인 변동이었을 것이다. 다만 해발 18에서 20m에 관찰되는 그런 조기 청동기 유적은 미사리가 유일합니다. 그 정도의 해발에서 다른 곳에서는 청동기 유적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강 수위가 그러면은 지금 대체 어느 정도 높아졌길래 이렇게 주거지가 바뀐 겁니까?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해수면이 지금보다 한 2m 정도 높아졌다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 지금도 밀물대와 겹치는 여름철 홍수기를 보면 한강 수위가 8m 이상 막 상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위가 8.5m가 되면 경계 수위가 되고 10.5m 이르면 위험 수위가 되고 그리고 15.33m가 되면 홍수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보다 해수면이 2m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청동기 시대에서는 암사동이라든가 미사동 같은 한강 유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게 맞죠. 암사동이나 예전에 미사리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수위 올라가면 미사리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정도 지형을 갖고 있잖아요. 한강변을 그러면 떠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로 옮겨간 겁니까? 그러니까 점차 이제 한강물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강변에서는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구릉 쪽으로 올라갔을 거고 더러는 물이 차지 않는 뭐 강변 북쪽으로 가서 이제 북한강이라든가 남한강 쪽으로 이렇게 점차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닷물이 위로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결국은 강 상류 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 살았던 사람들의 유구나 유적이 발견된 곳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예가 한강 유역에서 보이는데요. 이 조기 청동기 시대 유적 쉬운 것 정도 가운데 미사동은 아까 이렇게 동시 패션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모두 구릉부에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미사리에 살았던 청동기 시대 사람들, 조기 청동기인들이 어디가 살았냐. 한강 유역의 구릉 위에 살았다는 흔적. 그것이 인근에 보면 송파구 가락동이라든지 혹은 강남구 역삼동에 보인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가락동의 그 해발 40m 되는 산머리에서 보면 그 주거지가 보이고 거기 보면 그 겹이슬 토기라고 하는 그런 토기가 나타나는데 이 토기가 미사리에서 나온 그런 토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 여기도 그 해발 한 36m 정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위로 올라갔죠. 거기에도 보면 그 미사동과 그 가락동 토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미사동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다. 이거 한강 수위를 피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역삼동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저런 사실을. 가락동 역삼동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아까 이제 강상류로 옮겨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춘천 중도 설명해 주실 때 맞습니다. 그 최대 청동기 시대 유적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죠. 그래서 이 그 중도에 보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록 장난감 레고에서 레고랜드가 들어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뭐 들어섰는데 어쨌든 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전 발굴 조사에서 3,000기가 넘는 유구, 그다음에 8,000건이 넘는 유물이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 도시 유적이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 유적의 해발이 72에서 7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적의 청동기 유구 가운데는 미사리 출토품하고 좀 비슷한 그런 도기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강 하류에서 한강변에 살았던 사람들, 뭐 미사리에 살았던 사람들, 뭐 그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후손들이 점점 올라가다가 춘천 중도까지 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강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남한강의 구릉 지역, 여주 흔암리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해발이 한 123m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뭐 심지어는 강원도 정선의 아우라지 유적, 거기도 이제 북한강 쪽이거든요. 거기에도 청동기 유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 인류들이 한강 하류 유역이 수몰이 막 되니까 한강 상류로 올라가서 이 집단 생활의 터전을 형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선 아우라지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정말. 예. 근데 한강 수위가 지금처럼 다시 내려간 건 언제부터입니까? 그 기원전 2000년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예.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무렵부터 하강하기 시작하는데요. 한강 유역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 한강 상류인 남한강, 북한강 유역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시 강을 타고 남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그들이 이제 그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선조가 살았던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유적들도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흔적들도? 그래서 그 증거가 이제 미사리 등에서 출현한 그 춘천의 중도식 토기가 있어요. 중도에서 그 유행했던 토기들이 미사리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춘천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내려왔다라는 또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하면 기원전 18년에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이 있잖아요. 네. 원조 세력. 네. 그 사람들하고 또 왕국을 함께 세우게 되죠. 그 도읍지가 바로 암사동과 미사동의 남쪽 구역인 풍납동인 거죠. 이렇게 풍납동까지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네.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게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흥미롭네요. 예, 그래서 이 정리하자면 빗살무늬 토기가 뾰족 믿은 이유는 뭐냐? 모래밭 인근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이 이 뾰족 및 토기를 모래밭에 꽂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구릉으로 이주할수록 토기의 밑은 평평해지고 또 무늬가 정교하고 다양한 빗살무늬 토기에 비해 청동기 시대 토기의 표면은 거칠고 문양 또한 조악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뭔가 삶의 터전이 강변에서 구릉으로 옮겨가고 그에 따라서 고운 흙이 아닌 거칠고 굵은 흙으로 토기를 군했기 때문이고 그런 토기였기 때문에 표면에 정교한 무늬를 새길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하고 토기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전 정말 오늘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그러면 무늬를 새긴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어찌 보면 그 예술적 본능을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굵은 독인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 굳이 띠를 두르고 구멍을 뚫고 거기에 뭐 톡톡하고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무기를 새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청동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빗살무늬 토기의 전통이 이어졌는데 그 이어진 것이 기원전 200, 300년쯤에 0.3mm의 극세선 예술을 보인 고운무늬 청동 거울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정문경이나 단윤세민경으로 하는데 거기 정점을 찍은 건데 그래서 고운무늬 그런 그 청동 거울의 그 무늬의 원조가 빗살무늬 토기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 이것이 어떻게 한강 유역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연결되네.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쭉 훑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고요. 요즘 방학을 맞이해서 요즘 박물관 데리고 다니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원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이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캐서린 스토킷의 소설 헬프입니다. 흑인 가정부 콘스탄틴을 엄마보다 더 친하게 여겨왔던 백인